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창희 변호사입니다. 예, 지역병원 협의회에서 복지사를 맡고 있고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실손보험사들의 소송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주제로 강의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를 동향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보시는 바와 같은 목차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특징이 어떤지, 그리고 분쟁의 이론적 근거, 실손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이론적 근거가 뭔지, 그리고 실제 사례가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 법원들이 어떻게 판결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본 다음에 과연 어떻게 우리 중소병원들이 대처를 해야 될지 간략하게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의료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많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라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병원을 개설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환자를 무조건 봐야 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것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건강보험 제도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재정입니다. 재정. 따라서 어떤 의학적인 전문성도 중요하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비용 효과성이나 경제성이라는 걸 이제 논의를 하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요양급여 기준이라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실손보험 제도도 보험 약관을 보면은 보장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법에 적용되는 다양한 기준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 기사에서도 많은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걸 안내하고 있는데요. 좀 더 계약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왜 보험회사들이 소송을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맥락은 보험회사는 병원과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소위 환자를 진료했을 뿐인데 왜 보험회사가 갑자기 의료기관에 소송을 하느냐라는 게 가장 궁금한 사안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평상시에 이제 실손보험이라는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고 어떤 이제 구체적인 질환이나 이게 이제 문제되면 의료기관을 통해서 이제 진료를 보는데 그거는 이제 민법상 진료 계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이제 환자를 진료를 하게 되고 환자는 의료기관 이제 진료비를 지급하겠죠. 그러면 진료비 지급과 관련된 영수증이나 진단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아무런 문제 없는 구조인데요.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한테 진료한 게 소위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라는 겁니다. 그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효다. 소위 진료 계약이 무효이고 진료비를 환자한테 반환해 줘야 된다라는 논리 구조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보험회사는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자기는 보험금 지급에 상당하는 이제 손해를 봤다 이런 이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이제 진료비를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받았나요? 의료기관은 환자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서 사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거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이제 소송을 뭐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직접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한 거냐, 이게 소위 말해서 채권자 대의 소송이라는 형태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채권자는 환자를 의미합니다. 환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갖는 부당이득 반환해달라는 청구권을 보험회사가 직접 의료기관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소위 채권자 대의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신문지상에서 보거나 아니면 여러 뭐 의사회를 통해서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다수의 판례들이 법원들이 이제 각하 결정을 하고 각하 판결을 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대신해서 할 수 없다. 환자가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가 어떻게 하느냐? 환자로부터 소위 말해서 채권 양도를 받습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갖는 부당이득 해달라라는 그 채권을 보험회사로부터 양도해달라는 양도 서류를 받아서 소위 양수금 소송이라는 형태로 바뀌고 있고 현재 그렇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송의 구조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방금 설명드린 건 민사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 근데 형사에서는 당연히 보험과 관련해서 보험 사기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뭐 진단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다라고 해서 의료법 위반이랑 같이 이제 엮어서 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고소하기도 합니다. 또 행정도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심평원에서 환자가 예를 들어서 진료비 확인 청구를 하거나 보험사에서 진료비 확인 청구를 하면 심평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면 의료기관은 환자한테 진료비를 환불하라라는 처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의료기관이 다퉈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요양급여 비용 환불 처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본인 부담금 환불 처분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르지만 일단은 세 가지 형태로 진료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험사에서 민사소송을 먼저 하기도 하는데 동시에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고 또 심평원에 민원 제기를 해서 환불하라는 심평원의 처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악에는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세 가지의 결과들은 역사적 사실관계, 즉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한 거는 하나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민사에서 예를 들어서 결과가 좋지 않다거나 형사에서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행정에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른 사건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분쟁 대응을 신중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히 앞에서 말한 보험사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다라고 해서 소송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임의비급여 진료행위가 뭔가를 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보면 되겠습니다. 임의비급여는 말 그대로 임의적으로 비급여로 처리해서 진료를 하고 비용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임의라는 거는 환자하고 합의가 있어도 임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기준, 요양급여 기준이나 진료수가 기준을 어기면 무조건 임의적으로 비급여를 받은 거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급여 진료, 이게 비급여에서 급여 진료가 이제 부장성 강화로 들어오면서 이거는 비급여로 받으면 안 되고 급여로 받아야 되는데 비급여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MRI 이제 검사비가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적응증입니다. 고시에 보면은 페인 스크럼블러 같은 경우에는 만성 통증이나 난치성 통증 환자한테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급성 통증 환자한테 페인 스크럼블러 했다 이런 거면 적응증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 비급여라고 본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진료 행위를 하고 비급여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대표적인 게 잘 아시겠지만 만모톰 소송이 대표적인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2년도에 그러니까 실손보험사 이런 소송을 많이 하는 그 근거를 제공한 판례가 이 판례입니다. 소위 여의도 성모병원 사건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임의비급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라고 이제 대법원이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를 보면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비급여로 진료행위를 하고 합의한다 하더라도 다 이것은 적법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허용을 해줬는데 그 허용 요건을 보면 굉장히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왜 거치지 못했는지 이런 상황적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도 안전해야 되고 유효해야 하며 진료의 필요성까지 다 인정이 돼야 되고 나아가 사전적으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돼만 예외를 인정받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중소병원에서
뭐 이런 예외 요건을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면 실제 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예외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임의비급여 진료 행위로 보여지는 어떤 진료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럼 실손보험사가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알겠지만 공문을 남발하고 소송하겠다 이제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계별로 보면은 심평원의 진료비 민원 사례를 많이 활용한다는 겁니다. 보험사가 직접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환자가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평원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이제 진료비 확인 청구를 할 수 있는 포털이 있고 거기에 뭐 이렇게 올리면 심평원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신의료 기술 평가에 해당 신의료 교실인데 뭐 평가를 받지 않아서 이거는 환불해야 된다라든지 뭐 적응증에 위배되기 때문에 환불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거를 확보하면 이제 의료기관에 접촉을 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이제 공문을 보내는 거죠. 뭐라고 보내냐? 어, 특정 진료 행위를 많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뭐 적법하게 했는지 뭐 이런 자료를 소명해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합의하면은 뭐 조금 전체 진료비에 뭐 어느 정도를 좀 깎아서 하자 아니면 뭐 다른 뭐 의료기관의 판례를 가지고 뭐 우리 소송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도 여기까지 묵묵부답하면 이제 결국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 고소를 제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선생님들은 환자들하고 뭐 혹시 분쟁이 있거나 아니면 환자가 심평원에 진료비 민원을 접수했다 이런 사실을 모니터링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민원 접수를 하게 되면 심평원에서 자료를 내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때 좀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실손보험사가 공문을 이렇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적정한지 아니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려는 공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제가 질문을 받는데요. 그러면 그 실손보험사의 어떤 공문에 우리가 답변을 뭐 자료 제출 이런 걸 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이걸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의료기관은 보험사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보험사는 저희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라 환자하고 계약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 아무런 법적인 의무가 없고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진료 기록부나 뭐 수술 기록지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한테 줬다. 그럼 잘 아시겠지만 이건 개인정보법 위반인 의료법 위반으로 오히려 환자한테 의료기관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답변할 필요가 없다, 주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심평원에 가면은 이렇게 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내시경적 경막외관 신경근 성형술에 관한 건데요.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심평원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보험사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의료기관에. 그래서 보면 고시 항목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비급여를 청구하셨네요. 그리고 근거는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런 의견이 없으면 뭐 여기 보면 회신 의견이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자기네들이 승소 판결을 하는 거를 이제 붙여서 압박을 한다는 겁니다. 전혀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본 임의 비급의 유형을 좀 더 지금 보험사들이 하고 있는 소송으로 좀 좀 포커싱 해보자면 급여 진료 관련해서 MRI 검사비 소송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제가 하는 것만 해도 한 2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지금 하고 있고 항소심 2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고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응증 관련해서는 비침수적 무통증 신호위법 제 페인 스크럼블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왜 만성 통증이나 난치성 통증 환자가 아닌 왜 급성 통증 환자에 대해서도 하느냐 이제 이런 것이 저응증에 관련된 겁니다. 또 최근에는 최충격파 시술과 관련해서도 저응증을 이유로 지금 소송을 조금씩 하려고 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신의료 기술과 관련해서는 맘모톰 다 아시고 있죠. 그다음에 셀드 텔러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내시경적 경막외과 신경근 성형술에 레이저를 추가한 시술법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추가한 게 신의료 기술이냐 아니면 내시경적 경막외과 신경 성형술 즉 기존 기술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직 좀 뭐 고시를 다 아는 게 어렵긴 합니다만
최대한 하시는 시술, 많이 하는 시술,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시술에 대해서는 고시의 관련 기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찾아보고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현장에서 아무래도 진료를 하다 보니까 많이 찾아보기 어려우실 것 같지만 꼭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관열적으로 했는데 뭐 내시경적으로 하면 환자한테 뭐 침습도 덜하고 수술도 빨리 끝날 수 있고 부작용 덜할 것 같아서 뭐 내가 임의적으로 뭐 내시경적으로 바꿨다. 근데 관련 고시에는 예를 들어서 관할적인 경우에만 뭐 산정 기준이 있지 내시경적인 거에는 없다. 그러면 이걸 바꾼 거, 이 시술 방법을 바꾼 게 기존 기술인지 아니면 새로운 변형 기술, 즉 신의료 기술로 봐서 신의료 평가 절차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절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보시면 이것도 내시경적 경말 신경등 성형술에서 레이저 사용이 가능하냐라고 일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한테 문의를 했는데 심평원에서는 뭐 아무런 얘기 앞에서 보셨듯이 민원 제기했을 때는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이라고 답변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답변하냐? 답변이 없습니다. 그냥 뭐 문의하신 이 블라블라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의하여 개별행위 된 목록만 고시하고 비용이나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선에서는 이런 회신이나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향후 소송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조회를 했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선고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채권자 대의 소송, 즉 환자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했으니 이게 가장 간명하잖아요. 전체 환자의 진료비만 알면 됩니다. 환자의 리스트랑. 그래서 보험사가 가장 간명하게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채권자 대의 소송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다수의 법원들이 각하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이유는 어쨌든 환자가 직접 해야지 보험사가 대신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뭐 이미 비급여 진료 행위인지 여부를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 요건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라고 해서 각하 판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들이 소송을 해야 될 것 같고 채권자 대의 소송을 할 수 없으니까 양수금 소송, 즉 환자를 찾아가서 채권 양도를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환자가 100명이다. 보험회사가 100명 다 채권 양도 받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한두 명 정도만 받는 겁니다. 일단 한번 받아서 소송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부 환자에 대해서 채권 양수도를 받고 보통 보니까 한두 명 받더라고. 세 명 받은 경우도 거의 없고 한두 명 받습니다. 그럼 이게 보험사에게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느냐? 진료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두 명 받으면 1,000만 원 내지 어떤 경우에는 뭐 4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냐? 민사 소액 재판이라고 합니다. 소액 재판이 좋은 게 일단 충분한 심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건이 워낙 많고요. 비교적 간단한 소위 말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 이런 소송들을 대부분 담당하는 게 소액 재판부인데 이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소송이거든요. 그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보니까 원고가 제출한 자료 보니까 심평원에서 이게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판사님들은 가볍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보험사에 유리한 이제 판결들이 조금씩 나오게 되고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말했듯이 공문이나 이런 걸 보내서 빨리 합의하자. 어차피 법원으로 가더라도 불리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소송에 이제 판결문을 막 제출하는 겁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민사 소액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시경적 경막에 관한 신경 성형술에 관한 판결문인데요. 채 10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소액 사건 치고는 좀 긴 판결문이긴 하지만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그냥 무효이다. 그리고 그냥 다 부당이득이다. 그리고 소송 신탁 채권 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무효라고 볼 이유가 없다. 그리고 거기 말하는 청구권, 부당이득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판결문의 전부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또한 이건 더 심합니다. 더 심한 게 이건 뭐냐? 아예 원고의 소장만 가지고 피고한테 돈을 지급하라라고 한 겁니다. 소송 절차를 열지도 않고 이행 공고 결정이라 그래서 법원에서 그냥 원고가 소장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이행 공고 결정은 소장의 청구치 청구 원인에 특별한 오류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한 거다라는 거예요. 보험사의 소장만 보고 바로
피고한테 답변도 묻지 않고 그냥 돈 지급하라는 거죠. 이게 400만 원짜리였는데요. 의료기관에서는 이걸 받으면 이행 공고 결정,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바쁘시고 뭐 좀 알아보고 어떻게 하다 보면 2주가 지날 수도 있고요. 400만 원인데 이걸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기도 좀 애매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시간은 가는데 마땅히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현실적인 여러 가지 유리하게 소송을 끌고 가고자 민사 소외 재판을 이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가서 그러면 우리 법원이 앞에서 본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왜 각각 판결을 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맘모톰 소송이 지금 대법원에 가 있고 곧 판결이 있을 건데요. 이 서울고등법원 판례는 맘모톰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각하 판결을 했고요. 비교적 최근의 판례이고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하급심 판례 치고는 의미가 있는 판례입니다. 저희가 소송을 하면서 주장하는 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계약 관계를 봤을 때 보험회사하고 환자와 간의 계약이 있고 환자와 의료기관의 계약, 이 두 개의 계약만 있는 것이지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계약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주장하고 있었는데 하급심의 대부분의 판결들은 그래도 관계가 있다. 이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보험사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에 뭐좀 결련성이라 그래서 이 계약 관계 전반을 보면 좀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한 판결들이 좀 많았는데 이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두 채권은 발생 원인이 전혀 다른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된 채권이지 뭐 서로 뭐 연관이 돼 있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좀 명시적으로 확인을 한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채권자 대의권이라는 거는 보험사의 소송 제기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채권자 대의를 보험사가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그 환자가 이 채권자 대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자가 의사와의 관계나 진료의 경과, 그다음에 결과, 예를 들어서 환자하고 납부가 좋았고 그다음에 진료 결과에도 만족스럽다. 그러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부당이득 반환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을 전부 무시한 채 보험사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채권자 대의 소송이라는 명목으로 진료비를 반환을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 행위에 부당한 간섭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못하게 환자가 해야지 보험사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각하 판결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봤듯이 채권자 대의 소송,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런 그 임의비급의 진료 행위가 보험사의 관계에서 불법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경우에서도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만약에 맘모톰을 했다고 하자. 그리고 이게 임의 비급여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에 속은 거는 환자이지 보험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기망행위의 상대방은 환자이지 보험회사가 아니어서 너가 보험사가 의료기관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의료기관은 환자하고 진료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이 원고인 너 보험사하고는 특별한 계약 관계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신 빨간색 이 사건 피보험자들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해서는 진료 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환자와의 관계에서 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는 거지 보험사 너와 나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데 보험사에 대해서 의무 위반을 말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 국민건강보험법의 여러 가지 규정들은 환자와 의료기관의 관계에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손해와 어떤 뭐 이런 임의비급여 진료 행위라고 가정하더라도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요.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려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즉 보험사가 손해를 본 게 의료 행위, 즉 의료 행위를 한 의료기관에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우리 법원은 의료기관의 진료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양수금 소송을 이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부 하급심에서 양수금 소송, 즉 채권자 대의 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으니까 어떻게든 보험사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겠고, 그래서 채권 양도를 받아서 소송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채권 양도를 받아서 소송을 한다, 이게 소위 말하면 소송 신탁이라는 겁니다. 소송 신탁이라는 거는 금지되어 있거든요. 소송 신탁은 뭐냐? 소송을 해주기 위해서 채권 양도를 형식적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채권자 대의 소송이 안 되니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신탁으로서 한 거다, 채권 양도가. 그래서 이거는 무효다라고 일부 하급심에서는 이제 판단한 게 있는데요. 대부분의 하급심의 판결은 소송 신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피고는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은 채권 양도가 소송 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의료기관을 대리하는 저희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원에서는. 따라서 피고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원고의 보험사의 양수금 소송이 적법한 소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판결은 채권 양도 행위에 대해서 소송 신탁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실손보험사들은 이제 양수금 소송으로 다 전환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양수금 소송에서의 이제 문제점은 이 소송 신탁에 해당된다는 거, 이거를 입증을 이제 의료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환자들하고 뭐 연락이 되면 환자들한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뭐라고 접근하셨나요? 어떤 이유로 채권 양도를 가 필요하다고 했나요? 만약에 채권 양도를 안 해주면 보험사가 뭐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한다라고 했나요? 이런 것들을 뭐 관련을 가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험사가 소송 신탁을 하기 위해서 채권 양도를 받는 거다라는 게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이제 소송을 하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진료 행위가 있은 다음에 그 행위에 대한 진료 행위에 대한 진료비에 대한 채권 양도를 받은 건데, 이거는 사전적으로 받는 겁니다. 사전적 채권 양도를 받는데, 그게 뭐냐? 환자가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그때 이런 채권 양도소에 이런 문구를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받은 진료가 나중에 향후에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로 되면 이제 채권을 양도를 하겠다, 보험사에 이렇게 미리 양도를 하는 거죠. 앞단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진료 행위가 있었고, 그 진료 행위가 임의 비급여인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양도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거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채권을 양도하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뭐 적법성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단계에서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단계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 행위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가 판단된 게 아닙니다. 즉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그런 게 향후의 미래에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을지 아무런 그런 상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채권을 미리 양도해달라, 이런 거라서 이거는 법률적으로 소위 말해서 불확정 채권에 대해서 사전에 양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무효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너무 과도한 조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신의료 기술과 관련된 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모 한의원의 혈맹 약심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가 있었고, 이게 신의료 기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냐라는 게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신의료 기술을 평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예, 이것도 논의의 출발점은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 환자가 혈맹 약심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거죠.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접수받은 보험사에서 심평원에 아까 말했듯이 요양급여 비용의 확인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심평원은 이게 신의료 기술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진료비를 환불해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의료기관이 이 심평원의 환불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고 대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법원의 행정소송입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기존 의료기술을 변형하였고 변형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아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의료 기술 평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를 가지고 요즘 보험사들 어떤 소송을 하느냐, 이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시경적 경막외곽 신경성형술은 원래는 카테터나 약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병변을 박리하는 건데요. 내시경을 추가한 이제 시술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해서 뭐 신경외과 영역에서 하는 뭐 셀드 텔라라고 이제 명명돼서 불려지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심평원은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기존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법정 비급여인 내시경을 이용한 경막외곽 신경성형술과 그 대상과 목적이 유사하지만 방법, 레이저를 쓴 거기 때문에 방법이 달라서 신의료 기술 평가 대상이다 라고 이제 하니까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신의료 기술 평가를 신청했는지 봤더니 신청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임의비급여다 라고 해서 지금 소송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거친 바 없고 이게 하급심 판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임의비급여 진료 행위다. 그랬더니 이제 보험사들이 이 판결문을 입수해 가지고 여러 보험사에서 이제 양수금 소송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소송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심평원의 이 환불 처분 이런 내용으로 한 환불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실손보험의 민사소송도 모두 정리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험 사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보험 사기 보면 이제 환자가 뭐 예를 들어 진단서를 어떻게 좀 끊어주세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시술한 날짜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날짜를 예를 들어서 검사한 날짜와 수술한 날짜가 다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다르게 소위 말해서 허위로 기재했다. 그럼 다 보험 사기냐? 라고 하는 건데 다 보험 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보험 사기는 아니다라고 한 건데, 부산의 이제 판례에서 보험 사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가장 유심 있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보험 사기에는 그 정범이라고 하는데요, 법률적으로 이게 본인 당사자는 환자입니다. 환자가 예를 들어서 뭐 보험을 받기 하기 위해서 병원의 협조를 구해서 이제 하는 거죠. 서류를 조금 뭐 이렇게 달리하거나, 이게 보험 사기의 본질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환자가 보험 사기로 처벌받아야 의료기관도 보험 사기를 처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환자를 모르게 해서 의료기관이 보험 사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와 협조하거나 환자랑 공동으로 같이 하는 보험 사기가 많기 때문에, 보험 사기 수사와 보험 사기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환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왜? 환자가 자백을 해줘야 의료기관을 같이 엮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환자들과 잘 의사소통을 하는 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서도 보험 사기가 안 된다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정범, 이게 보험 사기의 본인이라는 겁니다. 이 환자들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자체가 보험 사기를 하기 위해서 허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의료기관이 수술 당일 검사비를 포함한 진료비를 일괄수납, 수술 당일에 그동안 쌓여있던 검사비를 일률적으로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검사 실시일과 일이 아닌 수술일을 이제 허위로 기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를 처벌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보험 사기까지는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와 관련해서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서 보험 사기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고 지금도 뭐 진행된 사건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담당했던 건데, 백내장 수술의 검사비와 관련해서 이제 보험 사기로 엄청 용두사미로 됐는데 엄청 압수수색하고 엄청 납니다. 수사기관 아시겠지만 보험 사기가 사건을 크게 해서, 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뭐 관련자들 뭐 다 막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핸드폰 다 압수하고 이러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불기소 처분으로 됐는데,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정범이 환자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본건 관련 환자 중 보험 사기 특별법 위반 인정돼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는 환자가 일단은 사기죄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너희들 보험사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해서 돈을 지급해놓고 왜 이거를 사기라고 이제 하느냐? 아까 말했던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불기소 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MRI 검사비 관련해서 보험 사기로 문제된 건인데요. 이것도 처음에는 엄청 크게 시작했습니다. 뭐 관련 병원, 이건 뭐 의료법인의 뭐 경우였는데, 의료법인의 분사무소 여러 개 병원을 소위 다 압수수색 탈탈탈 털어가지고 뭐 이걸 이제 사기로 엮었는데, 이제 이거 아시겠지만 이 MRI가 사기가 되려면 급여 기준 부합하는 그 뭐 상병명이어야 되는데, 이걸 비급으로 받았다, 이게 이제 소위 보험 사기라는 건데, 그러려면 감정을 해야 됩니다. 환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급여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의료기관에서 보험 사기를 하기 위해서 비급여로 받았다, 이거를 수사기관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환자가 엄청 많잖아요. 이때 정말 저희가 많이 다퉜던 게 뭐냐면, 그래서 보험사가 어디에 대해서 이거를 진료기록 감정하려고 했느냐, 손해보험협회에다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좀 더 보험사에 좀 친숙한 손해보험협회에 대해서 하겠다, 수사관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소리냐, 아니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설립된 그런 단체인데, 거기에서 진료 기록을 감정을 한다는 게 객관성 확보가 되겠느냐, 엄청 싸웠습니다. 엄청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다섯 명을 추려서 제3, 그냥 뭐 소위 말해서 대학병원급 여기에 진료 기록 감정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행히 거기에서 이제 비급여 청구한 게 적정하다라고 와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보험사는 수사기관하고 굉장히 공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원의 모 교수님도 뭐 이 보험 사기와 관련해서는 감정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감정 절차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감정처를 뭐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의견을 교환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그 말처럼 실손보험사는 이 감정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또 이제 민사소송 앞에서 봤듯이, 보험 사기가 인정이 되면은 그게 기망해서 진료비를 청구한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불법 행위, 즉 민사에서는 불법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 여기서 보면,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한 미용 치료의 시술로 해서 피부 관리 이런 걸 하고, 도수 치료인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과 통원 확인서를 발급해 준 사안입니다. 이건 소위 말해서 의료기관이 환자와 합의해서 공모해서 이제 청구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이게 관련 사건, 형사 사건에서 모두 보험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결문을 첨부해서 보험사가 그거에 해당하는 비용, 진료비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다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형사 사건에서 사기죄가 유죄 판결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 사기로 되면 민사 소송도 후속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아시겠지만 비급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재량의 영역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비급여 진료 비용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좀 검사비와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보험금 편취가 아니다, 즉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지방법원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여기 보시면 일반 의료 수가가 부당하게 과다해서 신의성실 원칙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비급여는 환자와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 상당 금액을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즉 의료기관은 부당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사건에서 뭐라고 판시했느냐, 서울 지역의 평균 검사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여기까지는 비급여로서 합당하다고 본다. 근데 10배를 넘어가면 이거는 앞에서 보는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상당히 초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10배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반환하다, 부당이득이라고 본 겁니다. 이 사안은 서울 지역 평균 검사비의 20배에 해당하는 검사 비용을 받은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 반환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서울 지역 평균 검사비를 어떻게 이걸 계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심평원에 사실조회를 합니다. 심평원에 사실조회를 해서 안과의 이런 검사에 대해서 서울 지역의 평균 검사 비용이 얼마인지를 문의하게 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실손보험 분쟁이 이제 뭐냐, 이제
안과 사안이긴 한데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안과가 특정 안과가 다른 안과, 경쟁 상대인 다른 안과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준다던가 숙소를 뭐 제공한다거나 이런 거는 소위 불공정 거래 행위다라고 해서 소위 말해 현대해상이 5개 안과병원에 제소를 했고,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공정위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좀 여기까지 강의를 두서없이 했는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실손보험사들이 하는 채권자 대리 소송에서는 이제 대법원에서 곧 판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거는 채권자 대리 소송이 각하로 최종 확정이 되면은 이제 보험사가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대리 소송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실손보험사의 소송이 더 간명하게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실손보험사는 이제 각하가 아니기 때문에 본안에 가서 심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뭐냐? 예, 임의비급여 진료 행위 여부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심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진료기록 감정이나 사실조회 형태를 통해서 적응증이 맞는 건지, 아니면 비급여로 받으면 안 되고 급여로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신의기술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법원이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다음에 양수금 소송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부 학업심 판결에서 소송 신탁이라고 봐서 무효이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학업심은 소송 신탁으로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료기관이 입증을 해야 되고, 실손보험사는 소송 신탁으로 법원이 보지 않기 때문에 환자에 대해서 계속 채권 양도를 시도하고 있고, 그래서 양수금 소송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앞에서 봤듯이 법원에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럼 실손보험사는 앞에서 또 설명드렸지만 관련 판결문들을 막 재판부에 다 냅니다. 뭐 현대해상이 한 거, 뭐 KB, 뭐 DB, 뭐 삼성 한 것들 다 확보를 해서 공유를 해서 계속 제출해서 심리적으로 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는다는 거죠. 그리고 심평원에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분쟁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료기관 중소병원을 운영하거나 재직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는 거죠. 3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평상시와 그다음 실손보험사가 공문을 발송했을 때, 그 다음에 소송이 제기됐을 때 좀 나눠봤습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련 고시나 요양급여 기준을 좀 더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나한테 진료받은 환자, 우리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청구나 이런 민원 제기를 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 선생님들을 통해서 진료 기록부는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을 하라. 그리고 관련 고시 기준을 봐서 그 고시 기준의 행위정이나 이런 걸 좀 봐서 그거에 좀 맞게 진료 기록을 작성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손보험사에 공문을 접수하면 설명드렸지만 제출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의료기관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공문과 관련된 특정 의료 행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관련 고시나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임의비급여 진료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인지, 그리고 그 환자가 몇 명이고 진료비 총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진료기록부 내용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이거는 향후 소송 등을 대비해서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는 어떠한 자료도 주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송이 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보험사는 서로 공동 대응하는데 의료기관은 공동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나 각 의사회를 통해서 혹시 나와 비슷한 소송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관련 판결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협회 등을 통해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유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설명드렸듯이 진료 기록이나 사실조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신의기술 평가가 필요한지 여부, 그다음에 적응증,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진료기록 감정의 사실조회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 교과서나 아니면 해외 논문 이런 걸 찾아봐서 의학적 안전성이나 이런 거 효과성, 그다음에 신의기술 여부, 기존기술 여부에 대해서 잘 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사 고소 시에는 요즘에 언론지상에서 잘 보셔서 알겠지만 수사기관이 무조건 압수수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보험 사기 사건 중에 하나가 피의자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데 압수수색을 어디서 했나? 수사기관에서 했습니다. 즉 병원으로 나가지 않고
핸드폰을 압수를 해야 되니까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고 조사받으러 가니까 핸드폰을 그 자리에서 압수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지는 아시죠? 뭐 여러 사건에서 뭐 핸드폰을 뭐 분실했다, 핸드폰을 뭐 밖으로 창문을 던지고 막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현장에 가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면서 경찰서에서 이제 압수수색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경찰서에 뭐 예를 들어 조사를 받으러 간다, 핸드폰을 놓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짧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